2023년 인문주간 행사 인문학 인류의 미래를 상상하다. 스페인 음식 인문학 편을 맡은 경희대학교 스페인어과의 황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 먼저 음식 인문학이라고 했으니 스페인 문화다 원성이 음식 문화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무엇보다도 음식의 인문학적 요소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그래서 여유와 느림의 미학, 스페인 음식 문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시간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페인 음식 문화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스페인 하면 여러분들은 어, 축구, 투, 뭐 플라멩코, 그리고 축제를 아마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스페인어 정열의 나라, 또는 축제의 나라, 플라멩코 올레의 나라, 그죠? 그리고 투의 뜨거움을 담은 나라. 그리고 얼마 전에 모 여행사에서 조사를 했더니 우리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해외여행지로 어, 스페인을 또 꼽는다라고 하네요. 스페인 인구가 4천만이 조금 넘습니다. 4천만, 400만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스페인을 찾는 사람이 뭐이 코로나 시국을 제외했을 때 일반적으로 약 7천만 명 가까이 스페인을 찾는다고 하니 그야말로 세계적인 관광 대국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 스페인이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찾느냐? 어떤 문화적 함의를 갖고 있길래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이 가지는 이런 매력에 빠지는가. 물론 오늘은 여러분과 저는 스페인 음식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인 만큼 뭐 관광 문화 또는 관광 산업의 어떤 현재를 조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가고 싶어 할까. 물론 거기는 뭐 태양이라는 상대적으로 유럽에서 기후가 좋은 나라다.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또 음식이 되게 맛있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요소로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타 유럽 국가에 비해서 물가가 좀 싸다. 뭐 이것도 하나의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스페인 음식의 문화를 살펴보기 전에 스페인 음식 문화를 이야기해서 몇 가지 어,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화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별 문화에서 일정한 패턴이 형성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현상을 예로 들어서 이게 과학적 현상이죠. 전체라는 구성 요소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각 부분을 조정하고 상호관계를 만들어 새로운 실제를 가져온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상이자 문화인데 스페인 음식 문화라는 이런 뭐 우리 스페인 하면 음식이 좋은 곳, 상대적으로 독일이나 영국에 비해서 스페인 하면 맛있는 것이 많은 것,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런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페인 음식을 이야기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전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역사에 대한 접근을 먼저 시작하고자 합니다. 역사가 뭔가? 그럼 뭐 스페인 하면 아마 모두가 무적함대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황금세기, 그리고 엘도라도라는 라틴 아메리카를 개척했던 국가, 정복했던 국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스페인은 인종적이나 문화적인 면에서 나온 문화를 건설한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기원전 12세기 페니키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은 페니키아는 지금의 레바논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죠. 페니키아, 페니키아가 먼저 도착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가 어, 도착하였고요. 그리스 위에 지금은 사라졌고 포이니 전쟁에서 로마와 치열하게 싸웠던 카르타고, 그리고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는 로마를 멸망시켰던 게르마니 일파인 서고트족들이 또 남하하여서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에 있기도 했고요. 711년부터 1492년까지는 아랍 문화와 공존의 역사를 건설했던 스페인의 역사를 어, 되짚어 보면 스페인이야말로 다종다양한 문명의 어떤 접점에 있었고, 그러한 문화적 접점에 위치했던 나라였던 만큼 문화 다원성은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결과물이었다. 자, 다원적인 문화라는 건 여러 사람들, 여러 이질적인 문화와 함께 살았다는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랍인 알리가 옆집에 살았고요. 유대인 엘리가 앞집에 살았고요. 기독교도인 베드로가 함께 살면서 서로 공존했다는 것. 공존과 공생에 중요한 것은 다툼과 투쟁이 있었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툼과 싸움 없이 어떻게 종국적인 이해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결국 스페인 문화의 다원성은 혼혈과 혼교의 문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다원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사학자 중에서 스페인의 문화다원성에 대해 집중하고 다원적인 국가라고 하는 역사학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걸 보면 어, 대체적으로 스페인이 가지는 문화적 혼정성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타자와 공존하며 함께 건설한 문화는 각 지역의 전래 문화와 결합되고 용해되면서 독특한 식문화적 전통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면 페니키아가 도착하면서 스페인의 와인 문화를 건설하고, 그죠? 로마가 도착하면서 마늘하고 뭐 올리브 같은 걸 전달하였고, 그죠? 어떤 특정한 문화가 도착하면서 이 스페인의 음식 문화가 훨씬 더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즉, 그리스, 로마, 아랍 문명이 시실과 날실로 만나면서 이베리아판 퓨전식 문화를 완성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의 표현을 치면 글로컬리제이션, 소위 말하는 글로벌 플러스 로컬 푸드가 만났다는 거죠. 글로컬의 대표적인 예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해외에서 마주하고 만날 수 있는 불고기 같은 것들. 그죠? 해외에서 한국 음식을 먹으면 한국에서 먹는 한국 음식보다 좀 더 덜 맵고 더 달달한 것들. 예를 들면 스페인의 빠이야보다 한국의 빠이야들은 조금 더 밥이 더 질다. 실제로 스페인 빠이야는 조금 더 쌀이 조금 더 건조하고 조금 더 팍팍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그 지역의 문화에, 그 지역 음식 문화에 맞춰서 식문화를 바꾼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술했던 이런 역사적 배경에 따라 스페인 음식 문화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는 이 마늘과 올리브, 여러분 마늘과 올리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마늘은 한국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 유명한 마늘이 왜 여기 등장했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에 마늘 파동이 있었을 때 그 마늘을 수입한 주요 국가 중에 하나가 스페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 뛰다가 지금은 이제 미국에 있는 그야말로 레전드 축구 선수인 데이비드 베컴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뛰다가 레알 마드리드로 가겠다라고 하자 아, 그의 아내 빅토리아 베컴이 아니 여보 왜 마늘 냄새 나는 스페인에 가려고 하세요? 라고 물었다는 어,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처럼 유럽 내에서도 스페인 하면 마늘을 많이 소비하는 국가로 유명합니다. 전 실제로 스페인에서 약 10년 정도를 거주하였는데요. 학교에 있다가 또는 도서관에 있다가 집에 이렇게 돌아올 때 보면 동네에 마늘 냄새가 나는 마늘 요리 참 많이 먹어서 전 개인적으로는 동양 특히 한국 음식과 가장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로마인들이 스페인에 끼친 음식 문화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마늘과 올리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스페인 음식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 음식에서 올리브는 뭐 그야말로 우리에겐 감초, 약방의 감초겠죠. 전 실제로 유학 시절 김치를 점심 먹기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학생들, 친구들하고 교류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냄새나는 음식들을 조심해야 됐었고요. 그러면 한국 음식에 약간 이 고유한 정서를 그 김치 없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올리브입니다. 그 올리브를 먹으면 대체적으로 김치 효과를 나타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 올리브를 짜서 만든 올리브 기름은 여러분 한국에서도 뭐 유행이죠. 뭐 이마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 그죠? 폴리페놀이 많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샐러드 모든 음식물에 그야말로 어,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도 하고요. 이 지중해 성식물인 올리브 열매는 스페인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분 잘 아는 이탈리아, 그리스 등 국가에서 애용되는 그야말로 식품이죠. 자, 저희는 스페인의 음식물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리적으로 특징을 조금 더 이해하면 좋습니다.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안다는 것은 스페인의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중해와 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대서양에 접해 있어서 동서양 식재를 수입하기에 비교적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는 남북으로 1000km, 우리로 치면 어, 우리가 한반도 천리라고 하는데 이베리아 반도는 사천리니, 그죠? 동북부와 중북은 산악지대, 그죠? 중부는 완만한 구름 지역이, 안달루시아, 발렌시아 같은 남쪽 지역에는 비교적 넓은 목초지가 펼쳐져 있어서 그 지력 배경이 다른 만큼 다른 산물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기후적으로는 남부 해안 지형이 지중해서 서북부는 해양성, 마드리드는 대륙성 기후에 가까워서 한 나라 안에 다양한 어, 기후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 이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마드리드는 중부 지역이고요. 포르투갈이 좌측에 있고요. 그죠? 이 왼쪽에 북쪽, 서북쪽에 갈리시아가 있고요. 피레네 산맥을 따라 프랑스와 면하고 있고요. 여기 앞에 있는 게 지중해입니다. 지형을 살피면 전국 토의 3분의 1 정도가 산지이고요. 동북부 피레네 산맥을 사이로 프랑스와 접경하고 있고요. 대서양에는 깐타브리아 산맥이 있고요. 남부에는 모레나 산맥과 네바다 눈높이란 뜻의 네바다 산맥이 있습니다. 스페인 남쪽에 스키 타기 좋은 그런 만년설을 자랑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중앙은 메세타라고 하는 해발고도 500에서 1000m 정도의 어, 고원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다양한 식재료를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음식물이 소위 말하는 특산물이 있습니다. 여기 포르투갈 위에 있는 갈리시아의 문어가 있죠. 이 갈리시아는 이른바 뿔포 알라가이가 하면 갈리시아식 문어 요리. 여러분 뭐 사실 문어를 식용으로 먹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징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스페인 유학 시절에 깜짝 놀랐던 것은 한국은 오징어, 갑오징어, 꼴뚜기 뭐 이 정도가 오징어를 나누는 용어라면 스페인은 오징어를 부르는 용어가 한 네다섯 개 정도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보다 어족 자원이 더 풍부하다 뭐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한국과 가장 비슷한 그러니까 생낙지를 먹지는 않지만 오징어도 먹고 튀겨 먹죠. 문어 요리도 아주 발달한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이 갈리시아 스페인 서북부의 갈리시아 지역의 문어 요리가 아주 유명합니다. 저는 이 갈리시아의 문어 요리를 우리 대학과 자매결에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연수를 가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졸업한 제자들이 아직도 그때 먹었던 문어 요리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스투리아스 칸타브리아는 어족 재원이 좋으니까 어패류가 좋고요. 카스티아 레오는 하몬 같은 이 염장식품이 좋고요. 엑스트레마두라라는 이 포르투갈 국경 마주한 지역에는 뭐 올리브도 유명하지만 하몽이 유명하고요. 네? 그리고 카스티아 쪽에는 장어 요리가 유명하고요. 발렌시아에는 유명한 오렌지가 유명하고요. 네? 뭐 이렇게 각 지역별로 특산품을 가집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음식 어떤 특산물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기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갈리시아는 미리 언급했듯이 서북 쪽은 연중 강우량이 많은 해양성 기후입니다. 제가 겨울에 연수를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한번 갔더니 제가 머물던 이곳에 27박 28일 있었는데 26일 동안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덕분에 알바리뇨라는 화이트 와인을 아주 즐겨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되게 멜랑콜리 약간 우수에 찬 느낌이 드는 그런 기분입니다. 제가 사실은 비를 참 좋아했었는데 이 스페인 서북 쪽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겨울에 가보고 나서 비가 싫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중부 지역은 대륙성 기후인데 대단히 건조합니다. 제가 마드리드에 10년 있었는데요. 10년 동안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이 블라인드를 치면요. 고온 건조한데 습기가 없어요. 습기가 없으면 블라인드만 내려놓으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없습니다. 에어컨과 뭐가 없다고요? 모기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모기가 없으면요. 어떤 일이 있느냐. 밤에 나가서 야외 카페테리아에서 모기가 없으니 야외에서 맥주 한 잔 먹고 콜라 한 잔 마시고 커피를 마시면 너무 좋습니다. 우린 사실은 여름에 밤에 나가면 그야말로 헌혈을 할 각오를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점이 다른 그러니까 건조한 내륙성 기후고요. 남부는 또 지중해성 기후. 제가 우리 국토지리 시간에 배웠던 생각 아직 납니다. 지중해 기후, 여름은 고온건조, 겨울은 온난다. 맞나요? 네네. 지중해 기후가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문화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스페인 음식 문화가 어떤 어, 특징을 가진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문화적으로 어떤 곳이냐? 스페인은 로만 캐톨릭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캐톨릭 국가입니다. 전 국민 90% 정도가 캐톨릭 교도이나 스페인어로 이야기하면 no somos practicantes.
soy católico, pero no soy practicante.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스페인에 있어서 전 캐톨릭 교도인데요. 근데 실제로 어 성당에 나가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톨릭 교도가 국가 내에서는 압도적 우위를 점유하는 종교이고요. 가톨릭 종교지 관리는 축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톨릭 축일이 굉장히 스페인의 주요 휴일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성은 어떤가?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직관적이다. 직관적이다는 분석적이다의 반대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물을 파편적으로 분석하고 살피기보다는 어 전체적 통찰동에서 전부를 살펴보는, 그래서 분석적인 과학이 발달하기보다는 통찰이나 직관을 통한 예술이 발달한, 그죠? 그러고 보니 여러분 뭐 스페인 하면 피카소, 달리, 뭐 미로, 가우디, 그야말로 뭐 20세기 최고의 예술가들 중에 많은 분들이 스페인 출신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정열적이고요. 낭만적이고, 그리고 제가 스페인을 살면서 참 부러웠던 건 스탑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 유학 끝나고 한국에 오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일에 스탑이 없더라고요. 월, 화, 수, 목, 금 수업하고 토일은 연구실에 와서 미루었던 논문 쓰고 번역하고 공부하고. 근데 스페인에 유학 시절만 하더라도 토요일 3시까지만 도서관이 열어요. 국립도서관이. 그 이후로는 어떻게 했냐. 강제 스탑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도서관의 문을 열지 않으니 놀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그런 시간이 생각이 나네요. 자, 삶 그 자체가 축제이다. 너무나 좋습니다. 저도 삶 그 자체가 축제이고 싶은데 삶 그 자체가 축제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 바로 이거입니다. 우리 뭐 패스트푸드 문화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밥을 먹다가 구내식당에 밥을 먹었는데 7분인가 8분 만에 밥을 먹더라고요. 좀 슬펐습니다. 유학 시절 아마 최소한 45분 정도는 밥을 먹었던 것 같고요. 스페인 분들하고 밥을 먹으면 죄송하지만 2시 반쯤에 점심을 먹다가 바로 6시까지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자, 이런 슬로우 푸드의 문화는 참 스페인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음식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의 특징 여식 뭔가? 여러분, 스페인 하면 와인 생각나시죠? 전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 스페인 와인을 권하고 싶습니다. 라틴어로 유명한 말이죠. 인비노 베리타스. 인비노 베리타스. 와인 안에 진리가 있다. 여러분, 이 와인 이야기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 얼마나 자주 등장한지 아십니까? 실제로 돈키호테에 보면 아프면 와인이 처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프랑스에 감기 걸리면 뭘 먹냐면 뱅쇼를 먹죠. 따뜻하게 데운 와인에 과일을 넣은 뱅쇼를 먹기도 하고요. 저는 감기 걸렸다고 유학 시절에 친구한테 이야기하면 꼭 커피에다가 위스키를 타주지 않나? 아니면 우유에다가 브랜디를 타지 않나? 뭔가 그러면 좀 감기가 낫는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와인 속에 진리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어, 와인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스페인의 포도 재배의 흔적은 이베리아 반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포도 재배 와인 생산은 기원전 12세기, BC 12세기 지중해 교육 활동을 하던 아까 제가 언급했던 페니키아인들이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 도착하면서부터입니다. 특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까디스 지역의 헤레스라는 이 지역에 도착해서 페니키아인들이 우려치면 술 도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하냐면 포도주 저장 와이너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와인들이 나오는데 이른바
주정 강화 와인인 쉐리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쉐리주는 실제로 헤레스에 가서 직접 이 쉐리주 만드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포도주를 보통 숙성하면 12도에서 14도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알코올을 첨가해서 주정을 강화시키면 19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쉐리주는 보통 17도에서 21도 사이 정도로 만든 주정 강화 와인입니다. 물론 브랜디도 주정 강화 와인이고, 여러분이 잘 아는 프랑스의 꼬냑이나 아르마냑도 사실은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와인의 가장 대표적인 산지는 헤레스 지역의 쉐리, 그리고 여기 보이는 리베라 델 두에로라는 두에로 강가에 있는 리베라 델 두에로의 레드 와인, 그리고 리오하 지역이 유명합니다. 리오하. 저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은 리오하의 와인과 리베라 델 두에로, 이 두 지역의 와인인데요. 제가 유학 끝나면서 이 와인 하나는 들고 왔습니다. 베가 시실리아라는 와인인데 사실은 와인을 마시면 와인은 좀 천천히 대화의 마중물을 여는 그런 좋은 술입니다. 그래서 와인을 먹으면서 취하기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천천히 마시면서 술도 먹지만 향기도 맡고 색깔도 음미하면서 좀 대화에 취할 수 있는 이 와인. 뭐 한국에도 뭐 좋은데 프랑스 와인, 이탈리아 와인 좋지만 전 여러분들에게 스페인의 리오하와 리베라 델 두에로 와인을 권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 카탈루냐 지방, 특히 베네데스 지역의 이 까바라고 하는 발포성 와인도 좋고요. 이 지역 와인도 좋은데 어쨌든 레드 와인은 이 리오하와 리베라 델 두에로 이 두 지역의 와인을 권합니다. 자, 스페인 와인 산업을 잠깐 설명하자면요. 스페인 포도 경작 면적이 세계 1위입니다. 제가 조사했을 때 120만 헥타르였는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으니 혹시 틀리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간 40억 리터 정도의 와인을 생산하는데 세계에서 2위입니다. 경작 면적은 1위인데 2위인 것은 1위는 역시 프랑스죠. 그죠? 프랑스 압도적입니다.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페인 와인의 가장 유명한 지역은 리오하 지역과 리베랄 델 두에로, 그리고 카탈루냐에 있는 베네데스 지역과 중부의 라만차 지역 등이 유명합니다. 스페인 남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헤레스 지역의 쉐리주가 유명합니다. 이 쉐리주는 여러분 잘 아는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소설에도 등장하죠. 제 기억으로는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보험 더 벨스 톨스인가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에 보면 이 쉐리주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쉐리를 만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 12도에 알코올을 첨가해서 도수를 15에서 18도, 저는 제일 높은 건 21도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19도, 보통은 한 18도 정도인데, 그래서 세리는 숙성 과정에 따라 뭐 여러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여기 보이는 리오화 이 마크를 한번 보면요. 아무 표시 없이 고세차 이렇게 호백입니다. 그리안사는 그 2년 정도 숙성한 거를 그리안사, 3년 정도 숙성한 것을 레세르바라고 하고요. 그란 레세르바는 오크통에서, 그러니까 오크통이라는 것은 떡갈나무나 참나무죠. 참나무 통에서 2년, 병에 넣어서 3년, 그러니까 한 5년 정도의 숙성 기간을 거쳐 출시하는 것이 그란 레세르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슈퍼마켓에 가면 스페인 와인을 보면 그리안사인지 레세르바인지 그란 레세르바인지에 따라 와인의 숙성 정도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란 레세르바가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안사 와인들이 되게 맛있고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 특정 와인의 와이너리를 보시고, 그리고 그 해, 소위 말하는 몇 년도에 와인이 좋은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